자, 2교시 보시죠. 2교시. 저번 시험에 비슷한 게 나왔어요, 이게. 저번 시간엔 뭐라고 나왔냐면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방법. 접지 방식에 대해서 접지 방식별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쓰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ZCT 가지고 뭐 합니까? 예, 이제 비접지에서는 영상전류 검출하고요. 예, 그리고 직접 추측 계통에서는 이제 잔류회로 방식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제일 많이 써요. 예, 제일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지락 과전류 계정기 걸성 방법에 대해서 쓰라고 했거든요. 근데 비접지에서는 비접지에서 SGR이나 DGR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사실. 예,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GPT를 이용한 SGR을 그 연결한 그 회로도를 여기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SGR이나 이런 것도 일종의 뭐예요? 지락 가전류 계정기하고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할 말이 없는데 일종의 지락 계정기죠, 걔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그러면은 비접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고저항 접지나 저저항 접지나 어차피 중성점에 뭔가 L이나 R이 있다는 건 중성점을 통해 뭐 흐르는 걸 뭐예요? 검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접 접지하고 비슷합니다. 이건. 근데 이제 비접지는 좀 틀리죠. 비접지는 귀로선이 없잖아. 예, 귀로선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충전 전류로 귀로 하는 거예요. 그 대지 사이로. 그래서 지락 전류 값이 굉장히 뭐야?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대지 정전 용량 있잖아요. 걔를 통해 기료하기 때문에 IG가 루트 3에 오메가 C인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C가 이제 그 10의 마이너스 6승이기 때문에 지락 전류 값이 굉장히 작은 거죠. 그 검출이 안 돼요. 사고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릅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락 전류 검출하면 강제적으로 뭐를 만들어줘야 돼? 대지로 기로할 수 있는 Y 접지선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설비가 뭐다? 그게 이제 GTP 설비예요. 그래서 GTP 설비를 둬서 귀로할 수 있는 귀로선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변압기를 둬서 변압기 2차 개방단에 뜨는 뭐예요? 전압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OVGR이나 뭐 이렇게 그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압 계정기로 동작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전압 계정기의 소스를 거기 이제 개방단 전압이 뜨니까 그 전압원을 소스로 뭐예요? 이 SGR이나 이런 거에 뭐예요? 전원을 주는 거죠. 전원을 주고 방향성을 보고 이게 사고인지 아닌지 또 판단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이제 SGR이에요. 그래서 SGR이나 DGR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비접지에 대해서 연결한 거고요. 우리 그 계산 문제, 보호 계전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그 SGR에 연결된 회로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옛날 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비접지에 대해서. 그리고 저항 접지는 뭐 그냥 말 그대로 NGR이 이제 저항이니까 NGR에 CT 걸어갖고 그래서 이제 고장전류 검출하는 방식 그걸 써놓은 거고요. 직접 접지에 보면 세 가지 방식이 나와요.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잔로회로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접지선에 직접 뭡니까? CT 걸어서 검출하는 방식이 이제 가장 또 많이 또 쓰이는 방식이고요.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적어놨습니다. 이제 상권선 이제 직렬 접속이 좀 특이한 거예요. 직렬 접속하면 3배의 I0죠.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전류가 그 검출이 되게끔 하겠죠. 이렇게 직렬 접속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나머지는 뭐 다 CT에 이제 OCR하고 같이 조합해서 이렇게 쓰는 내용. 그런 내용이 지금 보시면 다 내용을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 게 또 예전에도 많이 이런 것들을 보호계전에서 결선 어떻게 되느냐를 꾸준히 물어봤고요. 전 시험에도 영상전류 검출하는 거를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출문제 하나예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다는 얘기죠. 왜? 바로 전 시험에 이런 걸 다뤄봤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깊게 그런 걸 보셨다면 풀었을 텐데 또 전 시험권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래서 안 보는 사람 많습니다. 뭐 바로 전에 나왔는데 이제 향후 10회까지는 안 나오겠지 뭐 이래가지고 안 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얘를 빼더라도 나머지가 뭐 그렇게 1번 아크 플래시 나왔죠. 아크 플래시. 아까 아크 플래시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옛날하고 틀린 거는 이제 경감 대책이에요. 경감 대책에 대해서 쓰세요. 나머지 계산 절차는 그 블록 다이어그램 있잖아요. 그 블록 다이어그램이 결국엔 이 아크 플래시의 위험도 분석 및 평가 절차라고 되어 있는 게 그 블록 다이어그램이 답니다.
이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설명이 짧더라도 한 줄씩, 한 줄 정도씩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이거 다 하려면은 뭐 이게 그 양이 너무 많아서 다 외워 쓰는 것도 못해요. 그럼 자기가 이해한 부분만 한 줄씩 기술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블록 다이어만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블록 다이어그램이 절차예요, 그게.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대로 쓸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1, 2, 3, 4, 5, 6 그 내용이 세부 항목 설명한 거예요. 이 위에 있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설명한 겁니다, 이게 내용이.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을 한 줄씩 정도만 쓸 수 있냐 이거죠. 그렇게만 써도 그 2페이지 정도는 기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대책 나오는데 대책들 보면 뭐 차단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일종의 그런 플래시가 나오고 하는 것도 그 어떻게 보면은 사고의 일종이잖아요. 만약에 섬락이 일어나서 나를 통해서 흐른다 그러면 그것도 사고잖아. 그랬을 때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뭐예요? 사고를 제거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 내용들이 또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협조 얘기도 나오고 뭐 순시 차단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래서 순시 차단 기능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만큼 빨리 동작을 해야 사람을 보호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지멘스에서 뭐 설치한 뭐 감지기가 있다. 이걸 감지하는 거 그런 내용들도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라는 건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분전함이나 뭐 이런 위험물이죠. 이런 플래시가 일어날 수 있는 곳에 출입을 하려면 보호 장구를 갖추라는 얘기예요. 보호 장구를 갖추라는 거죠. 그래서 각 전압별로 이제 뭐 어느 거는 헬멧 써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이제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놨다는 거죠. 그 IC 규정에 정해져 놨다는 거고 그 규정대로 뭐예요? 보호 장구를 갖추고 전기 설비를 뭐 문을 열든지 뭐 만지지 않더라도요. 이렇게 만지려면 좀 더 강화를 해야겠죠. 이게 그리고 완전히 이제 차단시키고 뭐 매뉴얼대로 뭐 이렇게 해야겠죠. 이제 그런 내용인데 살아있는 거를 볼 때 유관 점검을 하든 뭐를 하든 뭐 캐비넷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큐비클을 열었을 때 프레시 오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주의해야 되고 보호 장구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이. 그래서 얘도 시험에 2번 정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제 기출문제잖아요. 이게 다 한 번 나온 것도 아니고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근래에 나왔을걸요? 얼마 안 됐는데 나온 지? 10회 전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110회인가? 12회 됐네. 110회 나왔으면 110회인가 그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최근 기출문제 공부하면서 다뤄봤던 내용이에요. 저희 연구반에서 다뤘었고 근데 이런 게 공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짜로 이거 뭐 해야 돼요? 생차로 또 외워야 되잖아요. 외워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내용은 기본적인 사항만 안다고 해서 이게 나오면 25점이거든요. 25점은 기술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일이 또 다 이거 해가지고 또 만들어야 되고 키워드 만들어서 또 돌려야 되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어려운 거죠. 그런 게. 그래서 뭐 몰라서 못 쓴다기보다도 이런 거 나오면 짜증나는데 하는 문제들만 골라내요. 예전에 보니까 기출문제 중에 이런 건 짜증나서 안 나오겠지 하면 꼭 나옵니다. 희한해. 그런 걸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짜증나면 남들도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꼭 그런 걸 또 내더라고요. 이게 지금 254, 345 배정감도 해당돼요? 다 되는 거죠. 전기실은 다 됩니다. 22,900까지. 원래는 다 되는 거예요. 해당이. 저압 배전선도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규격이 없는 거죠. 프로그램도 이 아크 에너지 고장률 계산하는 건가요? 프로그램으로요? 프로그램도 있겠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죠. 뭐 계산을 하든 뭐 해서 이건 규격이에요. 그러니까 IC에서 뭐 전압이 얼마 이상 뭐 어떤 거에 출입할 때는 이런 보호 장구를 하라는 규격입니다. 그럼 뭐 등급별로 나뉘어져 있겠죠. 여기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15kV 스위치 기어 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거기 5kV의 뭐 스위치 기어 이렇게 했을 때는 작업 거리를 뒀을 때 얼마 이상 이격하라는 또 이격 거리고 보호 장구를 갖추는 것도 나와 있어요. 여기. 작업 거리가 접근 거리가 고장 지점과 작업자의 앞면 가슴 부의 거리가 몇 메타 이상.
이 T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7번 마지막 페이지에 네. 완전 보건공단의 어떤 그 가이드가 있는 대로 해야 되는 법은 있다는 거죠. 법은 있는데 그 법을 봤는데 그걸 하라고만 나와 있지 정확한 세부 사항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도 이게 도입 단계다 이거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뭐 이건 나와 있는 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학계와 그 이 논문 쪽에서는 이런 게 많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런 걸 또 아까 얘기한 그분이 계속 미는 거죠. 네. 왜냐하면 외국은 이거를 따진대요. 그래서 변전소 들어갈 때 반드시 뭐 보호장구, 뭐 헬멧 뭐 쓰고 다 착용하고 하라고 이제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게 거의 없었잖아요, 여태까지. 뭐 1호사나 3사호도 뭐 그냥 헬멧 쓰고 들어가고 뭐 별 보호장구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뭐 큐비클도 열고 그랬는데 예, 실제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위험했던 거죠, 그런 게. 만약에 아크가 이게 생겼으면 내가 뭐 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까지 틸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우리가. 근데 외국에서는 그걸 여는 그 자체가 뭐야? 그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그 이게 이제 규격화 될 겁니다. 규격화 되고 적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변전소 근무하시거나 뭐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호장구 다 갖춰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인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2-3 크론의 행렬 추격 공식이죠. 얘도 기출이 됐었는데 이거하고는 좀 틀리게 됐고요. 2가 없었어요. 2가. 그때 기출 문제는. 그래서 이제 와이버스 구하고 추격하라고 이렇게 나왔던 건 똑같고요. 얘는 우리 예제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전력계통공학 예제. 그 크론의 행렬 추격 공식 편에 보면 거기에 예제 문제 이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답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번 그 계산 문제의 특징이 예제에다 있는 문제예요. 교재에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본 소반에 이제 전력계통공학 하고 있는데 이거를 문제로 내줘가지고 풀어오라고 했던 거였는데 이게 똑같이 나와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뭐 시험 보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기본소 듣는 분들은 안 가죠. 그거 나왔는데 시험에 그리고 보여주니까 이거 내가 저번 주에 푼 건데 이게 나왔네요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 3번 모선이죠. 그 책에서도 3번 모선이에요. 3번 모선 소거하려면 일단 Y버스를 구합니다. Y버스를 구하고 그러니까 모선의 종류가 4개이기 때문에 4 곱하기 4 행렬이 되겠죠. 네, 모선 개수에 따라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n 곱하기 n이 정해지기 때문에 4 곱하기 4 행렬을 구한 후에 그 다음에 3번을 소거해야 되기 때문에 소거될 모선을 맨 뒤로 옮깁니다. 옛날에 저희 배울 때 이제 열행을 해라 이렇게 배웠는데 행렬을 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열행을 하나 행렬을 하나 그 결과가 없이 같기 때문에 아무거나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과 행을 바꿔갖고 맨 뒤로 보낸 후에 자르는 거죠. 그래서 남을 놈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선 방정식 시험에 이제 노달 이퀘이션으로 풀어라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선 방정식이라는 건 I버스는 Y버스 곱하기 E버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모선 방정식.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모선의 개수가 5개면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2개를 소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얘를 소거하고 싶다면 이게 Y버스고요. 이게 Y버스인데 얘는 IA가 되고요. 살아있는 건 IA, 죽을 거는 IB. 그리고 전압도 모선도 살아있는 거는 EA, 죽을 거는 EB.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Y버스는 그대로 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될 거다 이거죠. 그럼 핵심은 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없애기 위해서 IA와 EA만 남기려고 이렇게 했을 때 요게 등가적으로 어떤 값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조건? 없어졌으니까 전류는 얼마예요? 제로가 되겠죠. 얘를 이용해서 무부하면은 전류가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IB는 0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 B를 뭐로 표현해? 어쩌고저쩌고 EA로 표현하겠죠. 이런 식입니다.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축약된 거는 이퀄은 뭐 외울 수도 있지만 거기 보시면 YAA-YAB의 YBB의 역행렬, YAB의 T. T는 이제 전체 행렬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행렬은 열과 행이 바뀌는 행렬이에요. 그걸 전체 행렬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이제 그게 뭐예요? Y 버스 EQ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책에 이제 하면 이제 그렇게 나와요. 이건 뭐. 그래서 이게 이제 뭐야? IA는 Y 버스 EA로 표현된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걸 유도를 해주고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 계산식을. 그래서 Y 버스 구합니다. 이 책에 보면은 또 Y 버스를 구하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Y 버스를 구하고, 그죠? 그러고 나서 3번을 소거했을 때 축약된 Y 버스 EQ를 구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먼저 Y 버스를 구해야죠. 그럼 Y 버스를 구할 때 그 노달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키르호프의 전압전류 법칙이죠. 그걸 활용해서 풀 수도 있지만 저희 기본서에 보면 Y11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1번 모선의 자기 어드미턴스를 Y11이라고 명칭을 하고 걔는 어떻게 구하는지를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1번 모선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가지 어드미턴스를 더하면 그게 뭐다? 그러면 그게 자기 어드미턴스다 이거죠. 1번 모선의 자기 어드미턴스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그 정의식을 써주고 싹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상호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하느냐? 두 모선 사이에 가지 어드미턴스의 부호를 어떻게 바꾸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부호만 바꿔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 써주고 그대로 해주면 돼요. 굳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키르호프의 전압전류 법칙에 의해서 노달 방정식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E1-E2 뭐 해가지고 쭉 세워야 되잖아요. 해갖고 구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구해주면 됩니다. Y버스는 쭉 해서 다 구하면 Y버스 행렬을 구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뒤에 보시면 각 부분의 행렬이 요 쪼개진 부분 있죠. 쪼개진 부분을 표현한 거고요. 그 표현한 거를 이 공식 있죠. 아까 축약 공식 거기다 집어넣어서 바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 공식이 유도된 건 앞에서 했잖아. 앞에서 이미 어떻게 유도되는지 보여줬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오히려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구해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 그 전력계통과 예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대로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거의 다 푸셨겠죠. 틀리지 않았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안 해보면 해본 지 오래되면 그게 문제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한 달 전에 풀어봤다?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 보러 가기 전에요. 하루 전에 다 보고 간다고 했잖아요. 기본서도 다 봅니다. 기본서 3권을요. 뭐 1시간이면 한 권 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넘기면서 눈으로 축축축축 봅니다. 그거 보죠. 그래서 예제 문제도 다 풀어봅니다. 다 봐.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람의 이 뇌가 굉장한 게 한 번만 쓱 스치면서 보면 생각나요. 옛날에 했던 게. 근데 그걸 스치듯이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걸 안 보고 시험장 가잖아요. 그럼 또 못 풀어. Y버스 구하는 문제들 이런 거 풀려고 하면요. 어떻게 했는지 까먹습니다. 이게 해가지고 잘 못 푸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튼 하루 안에 모든 게 다 돼야 돼요. 모든 게. 그러고 나서 다음날 시험 보러 가는 그 짬에 또 한 번 다 보는데 지하철 안에 한 1시간 갔나요? 1시간 안에 다 봤어요. 이게 다 보고 또 가니까 아침에 봤잖아요. 그리고 또 시험장 가서 또 보고
그렇게 봐도 쓸까 말까 합니다. 왜? 아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것도 나오면 막 소설 써야 되거든요. 4개 써야 되는데 3개밖에 모르면 한 문제도 소설 써야 되잖아. 소설도 그럴싸하게 써야지. 그래야 점수를 주지. 앞뒤가 안 맞는 말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써야죠. 2.4도 기출문제예요. 이거는 93회인가 뭐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93회 기출문제인데 이게 그 대용량 전원이 탈락하잖아요. 그럼 대용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계통이 받는 충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2가지 측면이에요. 우리가 아는 이제 전원이 탈락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주파수가 흔들리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파수가 저하한다는 내용, 그게 하나가 있고요. 이제 PF에 대한 개념, 그게 하나가 있고, 2번째는 대용량 전원이 탈락하는 자체가 또 계통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뭘 받아요? 안정성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 안정도하고 관계되죠. 위상각 안정도, 그다음 이제 어차피 뭐 주파수가 이제 위상각하고 관계 있는 거니까 그 위상각 안정도하고 이제 전압 안정도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엔 대용량 전원이 탈락했다는 얘기는 부하가 급증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입출력의 균형이 깨지는데 부하축이 커진 거 아니에요. 그럼 결론은 균형을 이루었다가 부하단이 급격히 뭐예요? 부하가 늘어난 거죠. 그럼 부하가 늘어나면 회전수는 당연히 감속할 테고, 그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뭐 동기 탈조는 이제 안정도하고 문제 있는 거고요. 예, 그 위상각 안정도에서 90도를 넘어가면 뭐예요? 탈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니까 주파수하고 이제 탈조에 대한 내용이고, 뒤에 보면 이제 발변전 기기에 미치는 영향, 뭐 손해 동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회선수 줄어드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정정 범위 축소니까 이게 안정도 향상 대책이에요. 공급 신뢰도 향상 대책이 결국엔 이제 정전 범위 축소라는 의미가 우리가 정전하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럼 예전에 우리 배운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사고 파급과 시스템 붕괴,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공급 신뢰도 향상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신뢰도 향상시킨다는 게 정전 범위 축소를 위한 대책하고 거의 같은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예설 시시 보급고, 그래서 예비력을 증대시키고,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소용량으로 막 쪼개고, 발전기들 대용량으로 하지 말고 소용량 여러 개 쪼개면 신뢰도 높아지잖아요. 뭐 이런 내용. 그리고 연계하고 시스템 강화시키고 뭐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쭉 써주시면,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전에 나왔던 그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됐고요. 이제 2.5는 기본서에 있습니다. 기본서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전력공학 연습이라는 책 있죠. 거기에 나와 있고요. 예전에 저희 학원에서 옛날 저희 다닐 때도 있었어요. 김 교수님이 만든 그 반드시 알아야 될 계산 문제 10가지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문제 있어요. 똑같아요. 그게 이제 전력공학 연습 책에서 뽑은 거예요. 그 문제들을 다. 그래서 거기에 있거든요. 우리 기본서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기본서에는 못 본 것 같고,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 근데 책은 약간 이거하고 틀리게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위상 해가지고 전류 뭐 위상 넣고 뭐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풀었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역률계에서는 무조건 피타고라스 쓰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역률계에서는 무조건 피타고라스로 풀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풀어도 별 무리가 없다, 예, 이거죠. 여기서 이제 저희 공부하신 분 중에 이거 틀렸다고 아는 문제 틀렸다고 막 가슴 아픈 게, 이 계산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 틀리잖아요. 틀리면 집에 가야 돼요. 틀리면 집에 가야 돼요. 아니 60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합격이 당락되는데, 근데 한 문제 틀렸다? 그럼 세 문제 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떨어졌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공부할 때도 점심시간 끝나면 가는 분들 많았어요.
왜 가냐 이렇게 저 사람들 왜 가지? 시험 아직 남았는데 왜 스트레스 받고 거기 있니요? 그 가는 사람 말. 왜 스트레스 내가 여기서 왜 스트레스 받으면서 5시까지 손 아프게 이걸 써야 되냐? 어차피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냐 그러니까 뭐 1교시에 10개 못 쓰고 2교시에 4개 못 썼는데 왜 그거는 뭐 3개밖에 못 쓴 겁니다. 뭐 어차피 떨어졌잖아. 근데 왜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밥 먹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나면 점심 먹고 오면 자리가 벼. 뭐 이렇게 듬성듬성 벼요. 이빨 빠진 것처럼. 왜 비나 봤더니 다 집에 갔어요. 이 문제 틀리셨다 그러길래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맞춰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맞춰야지. 이게 뭐 어렵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이게 어렵게 나온 것도 아닌데 저희가 배우는 역률 계산은요 무조건 2개예요. 하나짜리는 거의 안 물어봐요. 이건 기사에서나 물어보는 거고 그 2개면은 어떡하냐 합성하면 돼요. 그냥 얘를 하나의 삼각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의 삼각형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밑대 이 세타 이게 합성역률이죠. 이게 합성역률이 되는 거고 이거로 바뀌는 거예요. 삼각형이 단순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산 과정에서 미스해서 틀렸다고 뭐 시간도 없는데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이거죠. 부하 증가 후 역률을 80%로 유지한대. 이게 0.8이죠? 네. P3가 있죠. 이게 0.8이고 얘도 0.8이면 이게 뭐예요? 연장선이잖아요. 연장선.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게 6000인데 여기가 1200인가 그래요. 그럼 토탈 얼마? 이제 7200이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원래 그림은 뭐예요? 원래 그림은 얘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지금 문제가 여기다 얼마짜리를 붙인 거예요? 새로운 부하가 1200에 60이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그림은 이걸 먼저 그리는 게 아닙니다. 얘가 얼마냐면요 1200에 60%면 훨씬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게 0.6인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얼마로 만든다는 거예요? 0.8. 그럼 딴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요 삼각형만 봐도 돼. 기사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QC는 뭐예요? P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기사 문제잖아요, 우리. 이렇게. P면 1200이고 1200에 탄젠트 세타 1이 이만큼 하냐? 이만큼에서 탄젠트 세타 2는 여기까지 아니에요. 이거 빼면 여기 나오잖아. 그래서 요거 구하는 겁니다, 요거. 이거는 뭐 기사 수준이니까 1번은 그냥 뭐 푸는 거고 왜? 얘는 필요도 없어. 요 삼각형만 보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렇게 해서 푼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부하 증가 후 변전소의 용량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대요. 그럼 얘를 지워. 이제 헷갈리니까. 그래서 여긴 얼마예요? 1200에 0.6이죠. 근데 이게 W0인데 여기가 요까지가 W0죠. 우리가 이제 역률 계산해 보면 뭐예요? 설비의 여용량의 증대가 나와요. 역률 개선시키면 유효 전력을 더 걸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게. 그러면 원이잖아요, 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가 QC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이거를 구하면 돼요. 그럼 이거와 요거 1번, 요거 2번을 합치면 이거예요. 전체 뭐? 무조건 전체 Q를 알아야 돼요. 이쪽이 얼마인지. 그래서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를 합쳐서 Q를 구하고 거기에서 요거를 구하려면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알잖아요. 이거하고 어디서 봐. 여기 얼마로 한다 그랬어요? 이게 부하 증가 후에도 이게 W가 같잖아, 이게. 그럼 이거 알고 이거 알면 이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는 거죠. 이게 W라고 하면 이게 얼마냐면 7200 아니지?
요거 Q1이라고 합시다. 그럼 Q1은 루트에 W0의 제곱 빼기 7200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W0는 얼마냐고? 여기서 줬잖아. 6000을 갖다가 0.8로 나누면 되지. 7500인가 나올 거예요. 아, W0는 이거니까, 요 길이니까, 이 길이는 6000을 갖다가, 이거 0.8이니까, 0.8로 나누면 P상 나오잖아요. 그게 아마 7500 맞죠? 7500이잖아. 그럼 이게 7500이기 때문에, 요게 얼마가 들어가면 돼요? 7500의 제곱에서 7200의 제곱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게 나온다고. 그럼 전체는 구했잖아, 아까. 구한 거에서 뭐야? 요걸 빼면 QC 용량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문제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부하 증가 후 역률을 얼마? 90%로 유지한다 그랬는데요. 이거 합성 역률 구하면요. 설비의 여유 용량 증대해서 합성 역률 구하면 얼마예요, 이게? 이게 0.96인가 나와요. 여기 계산해봤거든요. 했더니 이게 0.96이더라고요. 그럼 0.9는 이거보다 밑에 있어야지,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게 0.9가 될 때, 이 QC는 얼마냐 이거죠. 이게 QC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까 여기까지 보는 거고. 그러니까 뭘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이 QC가 변해요. 이게 0.9가 된대. 그럼 0.9면 이게 P상이 나오는 거냐. 이게 8000입니다. 그죠? 이게 그럼 8000이면 요게 얼마인지 나오잖아. 이거는 아까 구해놨고. 거기에서 요거 구해서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QC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613. 산수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이건 산수인데.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정리만 알면 다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쉬운 거를 틀렸다니까 좀 가슴이 아픈 거죠. 가슴이 아픈 거죠. 이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산수만 잘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여튼 그래서 이거는 그 유명한 10가지 유형 안에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거기 시험에 다 나왔죠. 10가지 유형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왔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웬만큼 하신 분들은 다 맞췄겠죠, 이거는. 근데 우리 들으신 분은 여기 계산 문제 다 해줬는데 전에 이제 우린 꼭 이상해. 핀트가요, 이상해. 왜 이상하냐면 저번 시험에 이런 게 나올 거다라고 막 해주잖아요. 그렇게 안 나와. 다음 시험에 나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전 시험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 때는 안 나오고 다음 시험 때 이제 잔뜩 나오죠. 해가지고 뭐 우리 다 했던 거라고 그 얘기 했었어요. 2-6번.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옛날에 뭐 2번인가 뭐 기출됐던 문제고요. 이게 50회 이전에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옛날 기출문제인데 근래에는 한 번도 안 나왔었습니다. 이게 왜, 근데 이게 어렵냐? 안 어려워요. 우리 예제도 있어요. 그 속매정공학 뒤에 보면 그 외암에 접촉했을 때 인체 저항 주고 그리고 나서 그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예제에도 있고요. 이게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죠. 이게 또 기사 시험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기에 이제 외암의 접지 저항이고요. 외암에 3중 접지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무조건 그 접지에 보면 기계기구의 외암에는 무조건 접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 3종 접지인데 그 접지 저항 값이 100옴인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만지면 사람이 이제 감전이 나죠. 감전이 날 때 내 몸에도 저항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1000옴 그리고 이제 물에 젖으면 대략 500옴. 우리 그 접지 설계는 그렇게 보죠. 그래서 물에 젖었을 때는 500옴, 일반적일 땐 1000옴으로 봐요. 그래서 1000노 S인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우리 보폭 전압하고 뭐예요? 접촉 전압 할 때 나오잖아. 인체 바디 저항에서. 근데 여기는 3000옴 줬어요. 3000옴. 3000옴 엄청 높게 준 거죠, 사실은. 이렇게 준 건데 일반적인 저항은 1000옴 정도 본다라는 거고. 그러면 3000옴하고 뭐예요? 100옴하고 뭐 된 거야? 병렬된 거예요. 병렬회로잖아요. 그것만 알면 뭐 이게 뭐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등가회로를 그렸을 때 100볼트가 접지 저항 타고 내려가서 전류가 어디로 귀로해요? R2 대지로 흘러갖고 R2로 다시 귀로하잖아. 그러면 그 R3하고 R2가 뭐가 되는 거야? 직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지로 빠져갖고 이쪽으로 하나도 안 가요. 대지로 다 빠져갖고 쭉 대지 타고 가가지고 어디로 귀로해?
접지 저항 그 R2라고 있잖아요. 이게 중성점이겠죠. R2니까 뭐 중성점 접지든 뭐든 변압기 중성점이든 뭐든 글로 뭐 한다는 거야? 귀로 한다는 거예요. 지락전류 나도 똑같잖아요. Y결선으로 귀로 하잖아.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R2와 R3가 뭐가 돼? 직렬회로가 된다는 거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랬을 때 기기 외함에는 전압이 얼마 뜨냐고? 그럼 R3에 뜨는 전압 그거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직렬회로에서는 내 거잖아. 그럼 100V 갖다가 내 거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면 90.91V 나옵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가 그거죠. 기기의 외함에 인체가 접촉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 외함에 뜨는 전압 몇 볼트냐? 그러면 R3에 뜨는 전압 몇 볼트냐는 얘기야. 그러면 R1 플러스 R2분의 내 거. 그러면 R2 곱하기 여기는 그러니까 R2 플러스 R3에 내 거니까 R3 곱하기 가해준 전압 100V 딱 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류해가지고 뭐예요? 100V에 90.91V 뜬다 이거지.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인체가 접촉했다. 그러면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가위로처럼 이렇게 돼서 병렬 접촉했는데 인체 쪽으로 흐르는 I, B 값은 얼마냐? 그러면 토탈 임피던스 구해가지고 전압으로 나누면 그게 토탈 전류잖아. 그죠? 토탈 전류에서 분류하는 거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분류할 때는 너네 거? 맞죠?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요. 회로 이론 때 전압은 내 거, 뭐 전류는 남의 거, 뭐 했잖아. 뭐 해가지고 너네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풀었어요. 그렇게 해갖고 IT는 936.59A하고 R3 플러스 R분의 남의 거니까 R3. 내 거면 R이고 R이 인체 저항이니까 R3 해가지고 30.21mA. 그랬을 때 이 30.21을 얼마로? 10으로 해라는 거 아니에요. 10mA 이하로 하려면 R3는 얼마를 해야 되느냐. 이제 거꾸로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것도 그 위에 걸 풀면은 이거를 못 푼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풀면 되죠. 이렇게 해갖고 결국에는 이제 그 100V가 그죠? 100V가 70V하고 30V로 나뉘는 거죠. 여기 보시면 R3가 봅시다. 첫 번째 이제 인체에 걸리는 전압 VR 하면 얼마예요? 3000 곱하기 0.01 하면 되잖아요. 10mA 하니까. 그거 하면 30V예요. 그럼 나머지 얼마 걸려? 70V 걸리는 거죠. 뭐 그딴 식으로 해갖고 뒤에 보시면 70V에 R2 하면 7A야. 그럼 그게 토탈 전류가 된다 이거죠. 그럼 토탈 전류에 대해서 얼마가 되느냐 하면 R3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뭐 이딴 식으로 해서 6.99가 되고 0.01 빼니까 그 6.99에 대해서 30V로 나누면 4.29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뭐 옛날에 나왔으니까 한 번쯤 보고 갔으면 무리 없이 이제 풀었을 거다 이 말이죠. 제가 1, 2고시 문제풀이를 해서 3, 4교시는 이제 김용민 기술사 했는데 제가 하지 않은 거라 이게 또 제가 찾아보는 거하고 남이 해놓은 거 보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뭐 그냥 보겠습니다. 그냥 뭐 제대로 했겠죠.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고정자 권선과 회전자 권선의 과부하 보호잖아요. 과부하 보호는 과전류 계전기 갖고 합니다. 발전기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회전자니까 이제 계자죠. 계자도 이제 계자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그 회전자 표면이 급속 가열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그 불평형 전류에 대한 보호라고 하거든요. 역상 계전기도 가지고 뭐 합니까? 역상 전류가 뭐 통전되고 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불평형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러면 회전자 표면이 급속 가열돼서 솟아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상 계전기도 일종의 과부하, 과전류 보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책에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과전류 계전기, 전압억제부 OCR. 사실 전압억제부 OCR은 외부 사고 보호거든요. 외부에 사고가 났을 때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전압으로 동작하는 거죠. 전압이 제로가 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전압억제부 이제 51V인데 이건 좀 후비보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그 책에 보면 과부하 보호에 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집어넣은 것 같고요. 거기 이제 거리 계정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넣은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비율차동 계정기는 주계정기고요. 발전기 주보호는 무조건 전기자 주보호죠. 그건 비율차동 계정기 갖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전자 보호는 이제 VF 계정기라고 했는데요. VF 계정기는 이제 변압기 과여자 보호예요, 이게. VF 계정기는 이제 주파수하고 자속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하고 자속은 뭐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가 떨어지면 과여자 됩니다. 과여자 되면 변압기가 과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압기 보호거든요. 그게 이제 VF 계정기인데 책에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써놓은 거로 인식이 되고요. 발전기 보호는 단선도부터 해가지고 머릿속에 다 있어야죠. 그거는 안 보고 다 그리고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시험에 계속 나왔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 나온 적은 있지만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다는 거고요. 그럼 단선도 그리고 보호계정기 번호부터 해가지고 다 알아야 돼요. 그죠? 옛날에 번호 쓰고 뭘 보호했는지 그거 쓰라는 것도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번호부터 해서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외운다기보다는 뭐 하나하나 보면서 뭐 전기자, 계자 뭐 해가지고 쭉 봐야겠죠. 뭐 모터링 해갖고 쭉. 그래서 이제 속도도 있고요. 과속도, 저속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시험에 그 두 가지예요. 전압 억제부 OCR, 51VG 하고요. VF를 갖다가 이제 전압 계정기, 주파수 계정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슬래시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24번인데 이거 둘 많이 물어봅니다. 많이 물어보니까 이 계정기 두 개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1번 문제는 그렇고 조금 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빼면 돼요. 뭐 이거 말고도 풀 게 많습니다. 뒤에 가바나 프리 운전, 주파수 추종 운전이라고 했는데 가바나 프리라고 했어요. 그럼 가바나 프리 운전은 속도 조종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가바나 프리 운전을 정의했죠. 뭐라고 정의했냐면 속도 조종률이 정해진 대로 부하분담하는 겁니다. 부하분담해서 계통의 조속기에 어떠한 뭐를 가하지 않아요? 제어를 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속기에 어떠한 신호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라는 거는 제어 신호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AFC라는 거는 인위적인 그 컨트롤이 들어가는 거죠. AFC는 컨트롤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제어가 들어가는 반면 이 가바나 프리는 뭐에 의해서 동작한다? 계통이 갖는 특성. 그럼 계통이 갖는 특성은 뭐예요? 그러니까 계통이 갖는 특성이라는 건 우리가 뭐 발전전력 주파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발전기가 갖는 특성이죠. 발전기가 갖는 특성은 뭐냐면 계통공학의 서도부터 AFC 편에 가면 서도부터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총 발전력이 항상 뭐와 같아야 된다? 총 발전력이 항상 총부하 플러스 총 손실과 같아야 됩니다. 그게 균형을 이룬 상태야. 그게 PY와 PN이 같아진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PY와 PN이 같아진 상태라는 건 기계적 입력과 전기적 출력이 일치된 상태. 그래서 어느 일정 속도로 유지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 균형을 깨트리는 놈은 누구다? 부하라는 거죠. 그래서 PN이 변한다는 거예요. 총부하가 변하기 때문에 변화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게 입출력에 차가 생긴 거고, 입출력에 차가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파수가 변하는 거죠. 주파수가 변하는 겁니다. 회전 속도가 변한다는 거야. 회전 속도가 변하는 이유는 조속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조속기 때문에 이제 조속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조속기가 출력을 이제 주중기 밸브를 열어서 뭐예요? 기계적 입력을 뭐로 맞춘다? 전기적 출력과 일치시킨다 이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떨어졌던 속도가 어떻게 돼? 회복된다 이 말이야. 왜? 입력량을 더 넣으면 스팀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전수는 증대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조속기 편에 우리가 조속기를 일정 회전 속도를 유지시켜주는 장치다 이렇게 배워요. 발전해서 맞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속기가 동작을 하면 원래의 주파수를 회복한다는 개념을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원래의 주파수를 회복한다고 하니까 원래의 회전수를 회복한다는 얘기죠. 조속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60Hz를 회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가바나풀이만 하면 AFC 필요가 없어요. 그럼 AFC가 뭔 필요야? 가바나풀이 하는 수 60 유지됐는데 조속기가 동작해서 다 입력 넣어서 유지된 그 말이 아니고, 우리 발전전력 주파수 특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원래 이 점이 무슨 점이에요? 이 점에서 운전하는 거지. 이 점이 무슨 점이냐면 여기가 뭡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전격 출력에 전격 주파수 여기가 60이에요. 운전했다라는 거지. 했는데 이 점에서 어느 점으로 이동해? 이 점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상태 변화를 거치는 거야. 어떤 상태? 새로운 상태. 새로운 상태로 가는 순간, 이 점에서 딱 멈추는 순간 뭐가 일치해요? 얘는 일치가 된 거예요. 즉, 우리 책에서 얘기하는 건 총 발전력이 총 부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총 손실하고 같다고 얘기했잖아.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상태를 유지했는데 이 균형이 깨어집니다. 부하가 늘어. 그럼 주파수는 하락해. 그랬는데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한없이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발전력이 늘어야 되는데 안 늘고 얘가 부하가 계속 높게 걸려있는 상태로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점에 안착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해서 결국에는 속도가 그냥 정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를 새로운 상태로 옮겨가려면 뭐가 돼야 된다? 얘가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커져야 되는 거지. 항상 부하가 변하고 누가 추종하는 거야? 발전력이 추종하는 겁니다. 발전력이 먼저 변하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아까처럼 발전력이 뭐예요? 사고에 의해서 탈락돼 버리면. 근데 그것도 사실은 부하가 커진 거잖아. 항상 모든 개념이 뭐야? 부하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통에서 하는 얘기는 주파수 변화의 뭐예요? 주파수 변화의 주요 원인이 누구다? 주파수 변동의 주요 원인이 뭐예요? 부하 변화잖아. 부하 변동이잖아요. 그게 1순위예요. 부하 변동. 부하가 변화하니까 주파수 변하는 거고, 부하가 변한다는 얘기 자체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주파수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주파수는 떨어집니다.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근데 그렇게 상태가 되면 그걸 교정해주지 않으면 계속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종해서 바뀐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됐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 멈출 거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다가 상태가 일로 옮긴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발전력이 늘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델타 PG죠. 델타 PG만큼 늘어나야 된다는 거지. 얘를 늘리는 이유는 뭐야? 부하가 늘었기 때문에 그거에 추정해서 발전력이 늘린 거야. 늘려서 입출력이 딱 맞아지면 이 점에서 뭐 하는 거야? 안착하는 거죠. 안착하면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 주파수는 델타 F만큼 뭐 했다? 떨어졌다 이거지. 이걸 나타낸 이게 곡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예요? 발전전력 주파수 특성 곡선이잖아요, 이게. 그죠?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게 KG라고 하고 이게 계통 특성이죠. 얘가 마이너스인 이유는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파수가 하락하면 부하가 늘어나면 주파수는 하락한다는 개념이다. 반비례 관계다. 이걸 나타내서 이제 마이너스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의미적인 얘기가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변하는 거예요. 변하면 이 순간에 뭐예요? 발전력이 늘어서, 발전력이 늘다 보면 물론 조속기가 뭐예요? 헌팅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시간이란다. 보건기구죠, 보건기구.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거 보면은, 우리 스피더 나오고, 배합 밸브 나오고, 서브모터 나오고, 보건기구 나오잖아요. 보건기구 하는 게 이제 헌팅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늘어나고 줄어들고 막 해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움직이다가 이 점에서 딱 안착하잖아. 안착하는 순간 뭐예요? 얘하고 얘하고 같아진 거지. 개념이 그거예요. 이게 이제 했는데, 아까의 평행점보다 부하가 늘어난 거다, 이거야. 그럼 발전력도 그거에 맞춰 늘어났죠. 그래서 안착됐지만 주파수는 뭐 했다?
하락했다 이거죠. 왜? 부하가 늘어나면 주파수가 하락하는 계통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 그거를 원래 주파수로 회복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뭐다? AFC다 이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고? 조종용 발전소라는 놈이 있잖아. 그래서 조종용 발전소가 출력을 더 내면 결국에 이제 발전기 병렬 운전 개념인데 병렬 운전의 개념은 뭐예요? 어차피 총부하를 맞춰서 두 개가 출력을 내서 합쳐서 하는 거야. 근데 이쪽이 더 내봐. 그럼 이쪽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가 출력을 더 내는 것만큼 얘는 또 뭐 하는 거야? 무슨 상태가 되는 거? 조종용 발전소가 출력을 더 내면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새로운 점으로 찾아가야지. 그래서 새로운 점으로 찾아가서 어떻게 돼? 일치하면 그럼 어떻게 돼? 조종용 발전소가 부하 변동량만큼 출력을 더 낸 꼴이 되는 거죠. 결국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렇게 돼서 일치되면 원래 주파수를 뭐 했다? 회복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FFC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우리나라 계통이 FFC인데 FFC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파수를 올리고 싶으면 조종용 발전소 출력을 더 내고 주파수를 내리고 싶으면 조종용 발전소 출력을 감소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다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얘만 올렸다 내렸다 하면 얘가 올라가면 얘가 분담이 부하 분담을 더 많이 하잖아. 그럼 나머지들은 뭐야? 부하 분담 덜 해야지. 덜 하려면 가와나 프리에 의해서 또 뭐해?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고 얘가 내리면 주파수는 또 내려가겠죠. 반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배운 병렬 운전에 그 발전기 병렬 운전 편에 보면 그거 뭐예요? 위상이 같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동기화력이 작용해서 일치하잖아요. 여기서 위상이 일치하는 그게 나오죠. 그거나 이거나 거의 같다는 거지. 전체 발전군 하나, 조종용 발전소 발전군 하나 하면 두 대가 뭐 하는 거야? 병렬 운전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바나풀이죠. 물론 이제 부하 주기가 어떤 주기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때그때 부하 변동에 대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오는 계산 문제는 전부 가바나풀이 문제죠. 가바나풀이 문제가 주종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AFC 편에 나오는 계산 문제예요. 거기 예제 문제를 봐봐요. 뭐 6개인가 7개 나오는 거 다 가바나풀입니다. 주파수가 얼마 떨어졌다. 그럼 발전력이 얼마 늘어난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떨어졌다 그러면 발전력이 얼마 저기 탈락한 거냐. 뭐 이런 거. 또는 발전력이 탈락했다. 주파수는 얼만큼 변화하느냐. 그럼 주파수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점으로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 그러면은 저기 KG와 KL 구해가지고 부하 분담을 얼만큼 하느냐.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가바나 프리 운전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가바나 프리 운전의 정의가 그거예요. 속도 조정률이 정하는 대로 부하 분담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조속기에 어떠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즉 계통에 정해져 있는 특성에 의해서 KG에 의해서 뭐 한다? 부하 분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운전을 우리가 주파수 추종 운전이라 한다. 그러므로 이 가바나 프리는 속도 조정률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속도 조정률이 작은 놈이 부하를 더 많이 분담하고 속도 조정률이 큰 놈이 주파수 그 부하를 더 조금 분담하기 때문에 속도 조정률이 작은 게 수력이에요. 그래서 수력을 주파수 조정용으로 쓰고 그리고 화력 발전소는 속도 조정률이 크기 때문에 일정 부하를 분담하는 그런 발전소로서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얘기까지 써주면 되겠죠. 뭐 여기엔 뭐 제어 분담 왜 썼지? 제어 분담보다는 주파수 제어 원리 쓰는 게 더 낫죠. 만약 쓴다면 이거는 좀 적입니다. 쓸 필요가 없는데 뭐 일단 뭐 이렇게 써도 하나의 답안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절연협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전소 절연협조인데 여기서는 발전소 절연협조를 물어봤어요. 그럼 저희가 그 서브나 이런 데 보면 발전소의 절연협조는 두 개입니다. 가공지선하고 피레기. 그러니까 여기서도 절연협조 방법, 가공지선과 피레기 두 개 썼어요. 만약에 변전소 절연협조를 물어봤으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하는 방법 있죠. 피레기 이제 뭐 제한전압 결정해서 쭉 해가지고 네 가지 나오죠. 네 가지 쭉 해서 맨 밑에 피레기 제한전압, 그 다음 변압기, 그죠? 변압기의 절연 강도.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PTCT 기기, 차단기 달로기, 그리고 마지막이 애자의 삼락전압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애자의 삼락전압이 696으로 바뀌었고, 그죠? 그래서
순서를 154를 기준으로 하면 바꿔도 돼요. 원래 바꾸는 게 맞는 거야. 왜? 절연 설계를 정연하게 해야지. 근데 이제 그 설계 기준에 보면 그게 안 바뀌어 있어요. 696이 맨 뒤로 가 있습니다. 752, 696보다 더 크잖아요. 그럼 기기하고 바꿔야 되잖아. 이 CT나 PT 뭐 이런 거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뀌어 있어요. 그 안 바뀌어 있는 이유는 그 위에 그 설계 기준엔 153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위에 3, 4, 5, 7, 6, 5 다 나와 있습니다. 한 장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쭉 나누면 애자의 손낙선의 맨 앞이에요. 옛날에 862였을 때 맨 앞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696으로 바뀐 거라 뭐 아킹온의 절연 간격 나오죠. 1120mm인가 뭐 이거 적용했을 때 50% 선낙치에 대해서 이렇게 갖는다. 696kV 갖는다라고 돼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다른 전압이 위에 있다 보니까 다른 건 다 애자의 손낙선이 크거든요. 그건 안 바뀌었거든요. 그냥 153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치가 좀 애매한데 153만 딱 예를 들어 설명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돼? 기기 앞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정연하게 해야 돼요. 그게 코디네이션이기 때문에. 절연 협조의 개념이 그거죠. 절연을 합리적이면서 경제적으로. 핵심 그거예요. 절연 협조를 왜 합니까? 하면 절연 설계를 합리적으로 하면서 경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합니다. 그럼 거기에 핵심은 누구다? 피레기 제한전압. 피레기의 핵심이죠. 피레기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뭐다? 피레기가 보호해준다는 전제 하에 그 저감 절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그래서 이게 10점 같으면 대략 이렇게 써도 별 문제가 없어요. 간단하게. 근데 25점인데 아무리 발전소라고 해도 그러면 가공지선을 설치해서 어떻게 내차폐를 하고 그럼 가공지선을 가지고 직경내를 차폐하죠. 직경내를 차폐하고 또 뭘 차폐해요? 유도를 차폐하잖아.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보호 효율 같은 것도 좀 설명하고, 예. 그리고 이제 보호각도 설명하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써주고, 그리고 이제 피레기 얘기하면서 아까 얘기한 저감절연과 피레기의 관계. 그래서 피레기 제한전압이 왜 낮을수록 좋은지, 뭐 이런 거 이렇게 같이 설명하면 훨씬 낫다는 거죠. 그게 답안지가. 이건 지금 간단하게 기술한 겁니다. 간단하게. 진짜 정말 간단하게. 25점이기 때문에 좀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근데 이제 뭐 절연협조는 다 아시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능 출력 곡선이죠. 뭐 시험에 단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점수 주려고. 그래서 여기 이제 열적 한계에 대한 내용이니까 열적 한계는 세 개만 쓰면 됩니다. 그 온도 상승에 대한 내용 있죠. 그거 위주로 써주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다 그거하고 관계가 있죠. 뭐 가능 출력 곡선 자체가 뭐예요? 발전기가 낼 수 있는 출력 한계를 도시한 곡선이잖아. 이제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부하가 요구하는 역률과 출력을 낼 때. 그게 돼 있죠. 그런 말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랬을 때 가로축은 뭐 세로축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거를 도시한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거든요. 여기는 안정도 뭐 냉각 방식 여작이 다 설명을 했는데 이거하고도 뭐 냉각 방식하고도 그 열적 제한 요소하고 결정이 있죠. 예,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명해도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은 1, 2, 3만 기술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딱 열적 제한 요인에 대해서 쓰라 그랬으니까 1, 2, 3 구간으로 나눠갔고요. 예, 그래서 기본소에는 그렇게 돼 있죠.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제한되는 범위 1번. 2번 위쪽이 뭐예요? 계자, 전류와 전압. 그죠? 계자, 전압, 전류에 의해서 제한되는 범위. 3번이 발전기, 이제 그 고정자, 단부 과열. 고정자 권선이 끝에 가면 뭐예요? 이렇게 잘렸죠? 그 단부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야? 누설 자속이 발생하고 그 누설 자속에 의해서 뭐가 생긴다? 열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부가 시뻘겋게 뭐 한다? 열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단부 과열인데 그 부분이 이제 진상용역 3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운전해요? 전격 출력 범위는 어디예요? 지상 이 그림대로면 지상 0.85, 진상 0.95 사이. 그 1번 영역이 BC 사이가 전격 출력 범위예요. 그럼 발전기는 평소에 어디서 운전하는 거야? BC에서 운전해야 돼요. 근데 진상 운전한다는 얘기가 C부터 그 제로까지죠. 그 영역이 짧잖아. 거기서 운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움직이면 BC 영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BC 영역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단부가 급속히 과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내용이고 제로부터 B까지의 영역은 엄청 넓잖아요. 이게 그게 일반적인 지상운전 범위라는 거죠.
우리가 지상운전이 무슨 운전이에요? 과여자. 진상운전이 무슨 운전이에요? 저여자. 그죠? 그래서 저여자가 부정여자고, 부정여자는 전압을 낮추는 거고, 과여자는 전압을 올리는 거고, 뭐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가능 출력 고도 뭐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저희 교재에 있지 않아요? 이거 1.33 나오는 거. 이게 저희 교재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예제 문제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요번 계산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3-6번은 피레기하고 피레기 설치 기준. 이게 문제가 어렵네. 피레기 성능 및 시험. 성능은 이게 쓰겠는데 시험? 피레기 시험이 어렵네요. 시험.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설치 기준은 우리 그 설계 기준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뭐 어디에 설치하라고. 뭐 발변 전소에 뭐 인입구, 뭐 모선의 인출부, 뭐 해가지고 뭐 분기되는 분기선에 뭐 했을 때 거기 무슨 철탑이 있네 없네, 뭐 입상 철탑이 있으면 입상부터 인입구 다 나와 있거든요. 설치 입구 따라 이제 하면 됩니다. 이거 하면 되니까 그건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또 예전에 시험에 뭐냐 하면 이제 그림을 그려주죠. 회로도 주고 피레기 설치 일출 모두 표기하라고 이런 게 시험에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한번 풀어봤으면 뭐 그 그림대로 해가지고 다 말로 쓰면 됩니다. 그걸. 그러니까 분기되는 곳은 거의 다 설치해요. 그리고 또 인출구나 인입구, 발변소의 인입구나 인출구에는 다 설치하게 돼 있죠. 뭐 이런 내용들 뭐 해가지고 조금 설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설치 기준은 어떻게 쓰겠는데 시험이 문제예요. 피레기 시험 무슨 시험 하는지. 요게 문제입니다.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피레기 시험. 여기 시험에 대해서 나왔나요? 여기 나왔네. 절연 내력 시험, 제한 지각 시험, 달라기. 이거 봐. 내용이 많잖아요. 이게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시험이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부터 나오면 어떤 기구의 무슨 뭐 시험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그 저기 전기안전 그 하는 그거 있죠. 시험하는 기관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 있죠. 나와 있으니까 이제 쭉 쓰는데 답 쓰긴 쉽지만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유추해서 쓴다는 건요. 안 쓰면 또 점수를 대폭 깎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내가 아는 게 있으면 선정하면 안 돼. 최후의 수단입니다. 최후에 쓸 게 없다. 3개밖에. 이제 하나 써야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2개 쓸 수 있잖아. 피레기에 대한 그 성능이라는, 피레기가 어차피 성능이야 뭐예요? 피레기 동작 책무죠. 그러니까 피레기가 어떠한 동작을 하느냐 이런 거 얘기하면 돼요. 그럼 이상전압 뇌손 즉시 방전해서 뭐 하는 게 기구를 보호하고 방전이 끝나면 즉시 원상태를 회복해서 뭐 이거 아니에요. 원상태를 회복한다는 내용. 뭐 그런 거니까 그 동작 책무 자체가 뭐예요? 성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피레기 성능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피레기 설치 기준도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시험에 나왔던 거 그림 그리고 여기 이런데 예를 들어 설치한다. 이러면 뭐 더 좋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 시험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뭐 쉽지 않다. 해서 이게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3교시에 이거 3-6 3-5는 풀었을 거고 3-4도 풀고 3-3도 풀고 3-2까지 풀면 네 문제 풀었잖아요. 3-1은 좀 그랬다 치더라도 그럼 1번, 6번 빼고 풀면 되죠. 네 문제만 풀면 돼요. 어차피 똑같은 조건이니까. 4교시도 그래요. IGCC는 저희가 다 아는 겁니다. 근데 IGFC는 못 들어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재에도 IGCC만 나오지 IGFC라는 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퓨얼셀이라고 했잖아요. 퓨얼셀. 그러면 어떤 셀을 이용하는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연료전지, 가스와 연료전지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 그 교재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시사적인 걸 많이 보신 분들, 그러니까 원래 시험 보러 가려면 뭐도 보냐면요. 월간전기나 뭐 이런 걸 봐요. 그래서 요즘 뭐가 이슈화 되는지 뭐 이런 거 보거든요. 저번 시험에도 저희는 그걸 했어요. 해상풍경 나올 거다. 그래서 석선 방식, 그 석선 기초라는 게 있어요.
석선 기초가 뭐냐면 이제 원통으로 박아서 캐비테이션처럼 이용하면 이게 들어가요. 박히는 거예요. 이 밑에. 막히면 그게 기초예요. 원통 기초. 그 위에 이제 풍력 발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왜 했냐면 변산반도죠, 변산반도. 거기 한전이 한다고 발표했잖아. 한전에서 하겠다. 거기 뭐 실증하고는 이제 대단히 해상풍력단지를 그 변산반도 앞에 해요. 옛날부터 나왔었어요. 실증 단계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몇 기 세워서 보고 되나 안 되나 경제성만 따져보고는 해야 되는데 하려면은 뭐 정부에서 해주는 게 만약에 10%면 90%는 뭐 해야 돼요? 90%는 민자 유치를 해야 돼요. 근데 대기업 애들이 달려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단 불안한 거죠. 바다 원에 설치하고 가다 어떤 놈이 받아봐. 그럼 어서 저기 하고 뭐 이게 뭐 그리고 태풍이 우리나라 워낙 많이 와요. 그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센데 진짜 그런 거에 견딜 수 있는지. 뭐 만약 태풍 한번 왔는데 뭐 한 3, 40기 풍력 발전기 파손됐다 이러면 그 비용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이게 과연 되느냐. 말로는 된다고 하죠. 된다. 이거 해봤더니 된다. 하지만 투자하기는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자에서 안 해. 그럼 투자자가 없는데 뭘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사업이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지금 뭐 원자력을 줄이면 결국엔 원자력을 없애면 그러면은 신재생밖에 없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를 신재생으로 덮어도요 원자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 일본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걔네가 그런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자력 발전소 가동했겠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이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원자력 발전 끄고 뭐 태양광을 깐대. 그럼 전국토를 다 깔고 전 바다에 다 도배를 해도 이 감당이 안 되는데 원자력만큼 감당이 안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비율이 30% 이상이에요. 옛날에나 이게 조금이었던 거지. 좀 있으면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화력 발전을 뛰어넘을 거라 그랬어요. 원자력 발전이. 그러면은 거의 뭐 30%뭐 기타 신재생은 뭐 2%도 안 돼. 근데 그걸 30%까지 끌어올린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전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도대체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그거를 태양광하고 무슨 풍력하고 그게 10년, 15년, 20년이 지나서 산업 폐기물로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 태양광 발전 심각한 산업 폐기인데. 그 판넬 있죠? 그게 산업재해란 말이에요. 그게 산업 폐기물이란 말이야.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건데? 그럼 원자력 발전 위험하다. 우리나라 같이 자원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물론 뭐 원자력이 뭐 문제가 생겨서 하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잖아 그거. 그런데 그거에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대안을 제시를 안 하고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건 제가 봐서는 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확실한 대안을 주던가. 이걸 대체할 이게 있으니까 이거로 가자. 핵융합 했다. 이거로 가면 이거는 뭐 필요 없으니까 이거로 가자. 뭐 수소전지 뭐 해가지고 수소 발전 뭐 했다. 우리 지금 뭐 미래 목걸이로 수소라고 맨날 뭐 부르짖고 있는데 그러면 좋다 이거죠. 그럼 수소로 발전 대체했을 때 그랬을 때 원자력을 이거를 안 해도 된다. 그리고 훨씬 안전하다. 그러면 이제 가야지. 근데 아직 대안이 뚜렷이 없잖아요. 이게 신재생은 대안이 아니야. 이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뿐이지 이게 전력 그거를 충족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 의미에서 변산반도에도 하는 거고 울산 앞바다에도 지금 하는 거예요. 해상풍력 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이제 해서 관적으로 하잖아. 그럼 이제 한전이 또 하는 거거든요, 그걸. 그럼 한전이 할 때 그때 반 정도의 기초를 이 석성 방식을 하고 반을 부유식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유식이야 뭐 어차피 띄워놓고 하는 거잖아. 뭐 별거 있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야 이거 석성 방식 참신한데 이거 시험에 나오겠다. 그래갖고 했더니 그 다음 시험에 부유식이 나왔습니다. 부유식 발전 나왔잖아요, 저번 시간에. 해가지고 땅을 이게 한번 쳤죠. 이 생각을 잘못했다. 근데 그게 나온 게 울산 앞바다에 생긴 울산 앞바다도 그 해상풍력 하잖아요. 거기가 부유식이야 전부. 그래서 부유식이 나온 겁니다. 그걸 캐치했어야 되는데 일단 뭐 좀 아쉬웠죠. 그러니까 시사적인 거를 좀 많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오긴 나옵니다. 특히 신재생 쪽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술사 공부하시면서 머리 식힐 때도 뭘 봐라? 유튜브에 무슨 뭐 저기 막 이런 거 보지 말고
이런 걸 보라는 거죠. 정기 저널, 뭐 이런 거. 정기 신문, 정기 저널, 뭐 월간 정기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이런 게 있어. 그리고 딱 클릭해서 한번, 근데 그게 막 논문처럼 써놔가지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거 공부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고, 다 찾아봐야 되니까. 그 기초부터 찾아봐야 돼. 이게 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부터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럼. 근데 뭐, 회의지 뭐. 그래서 IGFC를 잘 모르면, 이거 뭐, 석탄가스와 연료전지 발전이 이래잖아요. 지금 거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려웠을 거다. 이걸 모르면. 그럼 모른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왜? 이거 몰라도 돼요. 다음에 다 아는 게 나옵니다. 전형적인 문제 나왔죠. 4-2에. 전력 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건 뭐 전형적이잖아요. 리전 충평. 우리 책에 있는 대로. 리전 충평이죠. 계통의 전달 리액턴스를 감소시킨다. 전압 변동을 억제시킨다. 기기에 받는 충격을 경감시킨다. 뭐 입출력에 그죠? 입출력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해가지고 4가지 리전 충평하면 돼요. 우리 책도 그렇게 했네. 계통의 리액턴스 감소, 전압 변동 억제, 충격 감소, 그 다음에 입출력의 평형화, 뭐 이거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단 안정도 향상 대책 쓰게 되면요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동요방정식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저 안정도 향상 대책 보면 서두에 우리 책에도 이렇게 보면요 동요방정식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세타에서 세타 제로로 뭐야? 세타 제로에서 세타로 급변하는 거죠. 그럼 정기적 신호는 급변했는데 기계적 메커니즘이 따라가질 못한다. 왜? 그 변화된 순간에 조속기가 응동해서 뭐 할 때까지 뭐가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 동태 안정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AVR이나 조속기의 입력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PI가 일정하기 때문에 정기적 출력은 변화했죠. 변화한 거에 의해서 뭐예요? 그 차에 의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결론이 PI-PN이 0보다 작을 때는 뭐다? 다시 상차각이 안정화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상태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정도 향상 대책이 되는 거고, 만약 PI-PN이 지속적으로 플러스 값을 갖더라. 커지는 방향을 가질 때는 상차각이 점점 커지거나 아니면 1파에서 뭐 합니까? 우리가 보통 1차 동요라고 하는 게 1초 정도죠. 그것만 지나면 안전성이 판별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3가지 유형을 떼요. 이게 상차각이면 1파에서 이렇게 갑니다. 그럼 90도 넘어간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냥 탈주예요. 돌아오지 않아요. 한번 탈주하면 끝이죠. 두 번째는 이게 점점 커져요 이렇게. 상차각 동요가 점점 커져서 줄질 않아. 이것도 뭐야? 탈주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차각이 동요하는데 이 동요가 점점 줄어. 그래서 이렇게 안정화돼요. 그러면 여기 안정점에서 이 점으로 뭐 한 거야?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상태로 안착해서 안정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안정이고 나머지는 다 뭐야? 불안정인데 1파에서 그게 결정난다는 거예요. 1초. 동요가 한번 스트라이킹이 오면 그거에서 이미 안정성은 다 뭐야? 판별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상차가 뚫고 지나갔는데 90도 뚫었는데 그럼 끝난 거지. 그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 과도한 정도는 1차 동요만 판정하면 계통이 안정한지 안 한지를 판별할 수 있다. 물론 수초 후에도 안정화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경우는 특수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상차각이 130도까지 벌어진다 하더라도 안정화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뭐예요? 특수하다 이거죠. 특수하다는 거고 일반적인 상황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정도 향상 대책하면 동요방정식 얘기를 해줘야 되고 동요방정식 얘기는 세타 제로에서 세타로 이동했을 때 오메가 제로를 유지하는 거예요. 오메가는 기계적인 거고 세타는 상차각이니까 정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건 변했다 하더라도 기계적인 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로, 원래는 오메가 제로 세타 제로였죠. 근데 오메가 제로 세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로가 오메가로 바뀌는 게 아닌 거죠. 동요방정식은. 그렇게 돼서 입출력에 뭐가 생겨? 차가 생겨요. 그 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주는 게 뭐라는 거야? 안정도 향상 대책이라는 거지. 우변의 항이, 즉 n분의 오메가 제로겠죠. 오메가 제로에 P0 마이너스 X분의 2AB 사인 세타로 바뀌는 거예요. 세타 제로 세타로 이동한 겁니다. 이게 동요방정식 식이고요. 그랬을 때 이 항이 지속적으로 뭐야? 감소하는 방향이 안정도 향상 대책이라고 했으니까 이 n 값을 뭐 해야 돼? 키워야지. 줄이면 안 되죠. 키워야죠. 키우는 거죠. 그래서 관성을 키워야죠. 관성을 큰 게
안정도가 향상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단락비가 큰 기계, 철기계 이런 거 쓰면 안정도도 크잖아요. 그게 이제 향상 대책이 되는 거고, 얘를 줄이거나 얘를 키워야 돼요. 얘를 키우는 대표적인 방법이 X를 줄이거나 이걸 키우거나 뭐 이런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안정도 향상 대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걸 기술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식이 있으면 우리 그 속내정공학 보면 저 안정도 향상 대책도 그렇고요. 저거 말고 코로나 향상 대책도 뭐예요? 무슨 식에서 나와요? 코로나 향상 대책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인계전압식이죠. 예,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거 말고 유도장애 식도. 유도장애 식도 유도장애 식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제2 오메가 ml 3i 제로잖아. 그래서 3i 제로를 뭐 합니까? 낮추려면 뭐 하면 돼요? 접지 방식 바꾸면 되죠. i 제로 줄이는 건 뭐 고저항 접지 쓴다든지 비접지한다든지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접지 방식을 바꾸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주로 m을 줄이는 방법. 그게 뭐다? 대표적인 게 차폐선. 그죠? 차폐선이 상호 인덕턴스 m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뭐 쭉 그런 내용들 나오죠. 그거 외에 고장 차단 시간을 줄이고 뭐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들을 써주고, 우리가 아는 식 있죠. 그걸 써주고 여기서 이걸 줄이고 이걸 줄이고 이걸 줄이는 게 뭐다? 이걸 향상시키고 하는 대책이 됩니다라고 기술을 해준 후에 이걸 써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냥 무조건 안정도 향상 대책 쓰려면 1. 계통의 전달 리액터에서 감소시킨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 기본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먼저 동요방정식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우변항이 지속적으로 뭐 플러스를 갖든지 마이너스를 갖든지 뭐 이런 게 뭐 이렇게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먼저 서론을 해준 후에, 그 다음에 자 봐라, 이 식의 동요방정식 식에서 이쪽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방향이 이 네 가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런 문제일수록 잘 써야 돼요. 왜냐? 다 쓰니까. 이거는 제가 봐서 100% 다 씁니다. 모든 수험생이 거의 이걸 씁니다. 그러면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붕어빵 아니겠어요? 붕어빵. 이거 다 똑같네. 답안지가 다 똑같아요. 붕어빵이야. 그냥 찍어낸 듯이 똑같습니다. 그 중에 좀 특출나게 이렇게 좀 똑같으면서도 약간씩, 예, 한 사람한테 좀 점수를 더 주겠죠. 이건 그래서 점수차 심해요. 그냥 랜덤하게 이렇게 써버리면 점수 그냥 평균 점수 딱 줍니다. 60점에서 조금 떨어지는, 1, 2점 빠지는 딱 그 점수예요. 딱 그 점. 그러니까 15점이 60점이라고 치면 14점? 뭐 14점, 13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랜덤하게 쓰면 절대 60점을 안 줍니다. 잘 쓰면 이제 61점, 62점. 그럼 15점, 16점. 딱 거기까지야. 그거 이상 안 줘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잘 받으려면 남들보다 좀 그렇게 써야겠죠. 그렇게 구성을 좀. 어차피 모든 건 내용은 읽어보면 다 똑같아요.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답안지 포맷 그거 아닙니까? 그럼 기술사는 그것도 잘해야 된다는 거야. 왜? 기술사가 하는 일이 앞에 나가서 계속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잘해야 돼요. 프리젠테이션. 기술사들은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떠드는 거로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걸 잘해야죠. 그걸 잘하려면 답안지 포맷 쓰는 것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겠죠. 그런 사람하고. 철공진 넘어가죠. 얘는 뭐 안 쓰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철공진 시험에 안 나와서 공부 안 한 지 한참 됐습니다. 이게 철공진은 변압기의 애라고 선로에 대지시 있죠. 걔하고 공진을 일으키는 겁니다. 네,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기본파, 고조파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지속성 이상전압이라고 하는 그죠? 네, 상호주파 가전압이죠. 그 지속성 이상전압의 종류에 보면 기본파, 고조파, 철공진 이상전압이 나와요. 네. 근데 그렇게만 나오고 더 이상 안 합니다. 저희도 이거 본 지 한참 됐어요. 오래전에 봐서 잘 안 하는 건데, 잘 시험에 안 나오는 건데 어떻게 요번엔 냈네요. 근데 이제 아주 안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네, 그래서 옛날에 했던 사람들은 많이 했어요, 이거 공부를. 시험에 나올 거다. 왜냐하면 그 지속성 이상전압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 상호주파 가전압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피레기도 이제 소선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중요해서 예, 많이 했었는데
여튼 그걸 냈어요. 근데 공진 현상, 종류, 공진 조건. 이런 게 어려워요. 공진 조건. 또 대체까지. 좀 건드리지 않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 빼더라도 나머지가 다 쉬워요. 자, 여기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 문제인데, 아까 우리 앞에 풀었잖아요. P1 부하일 때 동선과 철선이 같을 때 뭐예요? 최고 효율이 된다는 거죠. 여기 전일 효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일 효율이라는 건요, 시간적 개념이 포함된 효율을 전일 효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T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간을 줬잖아. 뭐 2분의 1 부하로 4시간, 전 부하로 2시간. 시간적 개념이 포함되면 전일 효율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 최고 효율이 될 때 효율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규약 효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는 일반적으로 쓰는 효율은 전부 규약 효율이에요. 규약 효율인데 계산 문제에는 가끔 전일 효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적 개념을 포함해서 여기 그래서 시간을 다 곱했죠. 곱해서 계산했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이거 풀 때 주의할 점이 역률, 여기는 이제 역률 개념이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역률 개념이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역률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A라고 하는 B잖아요. 그러면 이게 P분의 P1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단위가 뭐예요? 킬로와트고 부하니까. 얘는 뭐예요? 단위가? 용량이니까 kVA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단순 B란 말이야. B는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얘의 단위는 부하지만 킬로와트가 아닌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 B를 통해서 이걸 구할 때는 P1을 구할 때 AP로 구하잖아요. 이렇게. 왜? 전격 용량 주니까. 그럼 A를 알고 P를 알면 P1은 부하를 알잖아. 여기에 반드시 뭘 곱해? 얘를 곱해야만 킬로와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전력공학 연습에도 이런 문제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코사인 세트를 곱해라. 요거예요. 요것만 주의하면 뭐 여기서는 그런 걸 물어본 것 같진 않아요. 여기는 뭐 그냥 단순 B만 넣어서 그렇게 구했네요. 그러니까 철선하고 뭐 동선을 줬기 때문에 그건 뭐 그대로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집어넣어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요거를 써서 구할 때는 요게 kVA 단위이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여기에 역률을 주어지면 역률을 곱해야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거 좀 더 좀 쉽게 냈네요. 그리고 이제 전일 효율은 시간만 곱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은 똑같습니다. 모든 효율식은 다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그래서 그거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93%. 4-5는 친절하게 단상 이선식이라고 했으니까 ES-ER만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거리, 배전솔로나 단거리 똑같죠. 똑같으니까 등가로 벡터도 전압 강하율을 유도하는 거. 그리고 뭐 또 물어봤어요? 전압 강하율까지는 됐고요. 부하 전력과 무하 전력을 사용하여 전압 강하율을 표현하라. 우리가 아주 유명한 식 있죠. 델타 V는 이렇게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전압과 무효 전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죠. 이 기본식이고요. 여기서는 전압 강하율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전압 강하를 가지고 나타내는 식이고요. 전압 강하율식은 뭐가 있냐 하면요. 이것도 뭐 유도하라고 많이 나왔었죠. 기사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일단 P로 묶어내는 거죠. P로. 그러면 써야 돼. ER분의 PR 플러스 XQ 이렇게 되는 거고요. ER 제곱을 하면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입실론이 되는 거고 여기서 ER 제곱분의 뭐로 묶어내요? P로 묶어내면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되죠. 이거 유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무효전력과 부하전력과 무효전력을 사용하여 전압 강화율. 이게 이제 전압 강화율이니까. 전압 강화율에서 나온 식이거든요. 이제 표현했죠. 요걸 유도하란 얘기예요. 우리 책은 그냥 이렇게 썼는데 여기까지 해줘야 돼요. 왜? 기사 시험에는 이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압 강화율은 전압과 어떤 관계가 있냐고 물어보면 전압의 제곱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는 관계거든요. 이거 제가 기사 문제도 좀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 전력공학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뭐 이거 뭐 해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전압에 반비례한다,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전압에 비례한다,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사지선다하고 나와요. 그러면 답이 이거예요. 이거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근데 기술사 시험에도 나왔었어요. 전압 강화율과 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내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유도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주는 게 맞죠. 여기까지. 우리 책에는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했는데. 순시전압 강화는 뭐 시험에 뭐 많이 나왔던 거니까. 전기 품질은요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저번에 고조판 거 나왔잖아요. 저번에 고조판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순시전압 강화 플리커 이런 거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뭐 그거 외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요즘에 전기 품질에 대한 게 많이 나와요.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수혜라고 뭐예요? 세그하고 스웰 뭐 이거 포함해서 인터럽션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노이즈하고 또 뭡니까? 고조파 다 포함해갖고 전기 품질에 대한 거 이런 것들 이런 건 언제든 항상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 뭐가 나오든지 하나 나와요. 품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공부를 해놔야죠. 근데 저희 교재하고 이게 한전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배전 기술서들 있죠. 그런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면 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험에 뭐 전압 강화를 보상하는 기기에 대해서 쓰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동적 보상기하고 뭐 여러 가지 보상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 찾아보시면. 그래서 그런 기구들도 공부를 해둬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이 기본서에 있는 건 50년 전 거예요. 개념도 이제 순시전압 강화의 개념이 지금처럼 무슨 뭐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누는 게 아닌 겁니다. 템포럴리 뭐 인스턴틀리 해가지고 뭐 일시적인 거냐 순간이냐 그러니까 그거예요. 순간이냐 일시냐 아니면 뭐 또 하나 있잖아요. 뭐 저기냐 이 세 가지로 템포럴리 뭐 이게 세 개로 나누거든요. 영어로 세 개로 나눕니다. 왜? IC에서 세 개로 나누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봤는데 우리 이 교재에 있는 건 일본 책이죠. 일본 책. 일본 책을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뭐 순시전압 강화, 순시정전 동시에 온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책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왜? 순시전압 강화 오면 필연적으로 정전이 올 거고 정전이 오면 순시정전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같이 온다 뭐 이렇게 해서 옛날에 배웠는데 좀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전에서 나온 소속들을 좀 보고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좀 내용이. 옛날 내용 그대로 써놨습니다. 이렇게 간단하지 않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게 해서 그 배전기술서 같은데 전기 품질편에 보면요. 고조파, 순시전압과 플리커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전에서 나온 교재 보면 왜 옛날에 보면 왜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배전 보호 기술서 뭐 해가지고 뭐 권으로 나와서 리크루저 섹션 뭐 잔뜩 나와있죠. 보호 협조에 대한 것도 잔뜩 나와있고 그런 책이나 아니면 뭐 한전 설계 기준을 보시든가 거기 보면 이제 품질에 대한 것도 또 나오니까 그러면 규정도 나와 있어요. 이 저기 플리커 같은 거 규정들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1호사에서 몇 프로야, 뭐 THR은 얼마, 뭐 다 나와 있습니다. 규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보면 원인과 대책이 우리는 간단하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잘 돼 있는 서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하셔서 새로운 거로 알고 있어야죠. 이제 시대가 몰라요. 옛날 거 보고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 거 보고 옛날 거대로 답을 쓰면 점수 잘 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는 바뀌는 추세예요. 바뀌는 추세여서 그 추세대로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되니까 답도 옛날식으로 쓰지 말고 현대적으로 좀 쓰고. 자, 마무리 이제 다 됐는데 뭐 시간이 의외로 좀 1시간 반 하려고 그랬는데
떠들다 보면 항상 이래요. 그래서 2시간 넘게 했습니다. 넘게 했는데 장시간 앉으셔서 뭐 쉬는 시간 없이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